애들 엄마와 저희들 애들과의 관계가 나쁘진 않았어요.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뭐 싸울 때도 있죠. 어떤 싸울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싸움으로 인해서 배우자가 외도를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큰 실수를 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조금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속칭 뚜렛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틱장이라고 그러죠, 흔히들. 아이가 멀쩡하던 아이가 약간 뚜렛 증후군 증상이 일어나다 보면 아이를 고치기 위해 부모는 진짜 다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 아이 병을 고치기 위해 지방까지 다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한 수억 원의 돈이 깨지는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게 아이를 좀 방생해서 자연에서 좀 아이들을 좀 스트레스 없이 키워보는 게 어떻겠냐. 제이가 아내로서 왔었고 저도 흔쾌히 허락을 해서 다니던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그 퇴직금 가지고 충청북도 괴산이라는 곳을 내려가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농사도 짓고 닭도 키우고 뭐 고기도 구워 먹고 여행도 가고 되게 행복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 참 잘 왔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조금씩 발생되는 게 아내는 이제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저랑 결혼하면서 밖에서 다른 사람한테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곳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괴산에 있는 한 부동산에 취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를 퇴사를 했었기 때문에 시골 지역에서 제가 근무할 수 있는 근무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강남에 있는 외국계, 미국계 보험회사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라고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말 부부로 활동하게 되고 아내는 거기서 아이를 케어를 하고 부동산 보조업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부동산 대표가 좀 독특해요. 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장은 사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가 아들입니다. 대표자가 아들이고 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사무실은 차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아들의 아버지가 이제 보조원으로 있으면서 이제 사장 역할을 한 거고 그 옆에 이제 저희 아내가 있었고 그러면서 부동산 그 남자가 집안이 돈이 많아요. 괴산에서 알아주는 부잣집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아내를 직원으로 뒀지만 어떻게 대해줬을까요? 막 내가 월급 주니까 막 다뤘을까요? 아니죠. 수많은 가스라이팅을 하고 여기서 일하는 게 정말 편안하게 대해주고 여기가 진짜 너의 평생 직장인 것처럼 해줄 거 다 해주고 용돈 주고 보너스 주고 데리고 다니고 맛집 가고 시골 지역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땅 보고 뭐 하면서 술 가리키고 그러다 보면은 정분 나는 거예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이가 실질적으로 저보다 한 15살 정도 맞나?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60 환갑이 넘었죠. 그 당시 때는 환갑이 안 됐는데 그 양반이 일찍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일찍 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손녀딸이 2명이나 있어요. 지금 뭐 6년 전이지만 제가 삼촌 하면서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는 재혼을 했는데 재혼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엄마를 가스라이팅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둘만의 부적절한 관계로 유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애 엄마는 당연히 그 사람이 와이프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아들이 있고 손녀딸이 있는 것도 다 알아. 아는데 자기가 자기 몸까지 줘가면서 그 사람하고 정분난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편안하게 그냥 즐기면서 사는 것처럼 둘이 그냥 오피스 와이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하면서 자꾸 겉돌라고 하고 자꾸 저를 집에 오지 말라고 그러고 친구들 만나라고 그러고 여행 갔다 오라고 이상하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었고 증거를 찾기 시작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는 아내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걸 좀 깨닫게 돼요. 첫 번째 의심스러웠던 게 술을 생전 입에 대지 않는 사람이 술을 먹고 들어오고 자주 그 부동산 남자에 대한 얘기들을 자꾸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던 사람이 자신 관리에 자기 관리에 투자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렇다면 씀씀이도 굉장히 세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한 불평 불만을 자꾸 얘기합니다. 금전적인 걸로도 자꾸 얘기하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서부터 그렇게 하고 낯선 모습으로 바뀌게 되면서 조금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설마 그래도 그 늙은 사람과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안 했고 왜 그러지?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왜 그럴까? 오히려 아내의 모습이 낯설기 시작해요. 그리고 불륜을 하는 사람들, 배우자들이 특징적으로 외모에서부터나 풍기는 그런 어떤 뉘앙스에서 바뀝니다.
십몇 년 동안 부부로 생활을 하다 보면 볼 거 못 볼 거 다 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부부인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낯선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집착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러지? 뭔가 낯설고 이 사람한테 오히려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런 내 모습이 되게 이제 배기 싫은 거죠. 꼴배기 싫고. 왜 그럴까요? 불륜한 사람들 특징이에요. 불륜해서 다른 낯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사랑이라고 느끼는 순간 내 배우자는 장애물인 거야. 거기서 오는 그런 행동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증거를 찾게 됐고, 그 증거 속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면서 두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제가 혼자 양육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 계기로 대한민국 최초로 불륜 잡는 헌터 공룡 아빠라는 네임명으로 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많아요. 대한민국의 많은 방송들에서 뭐 부부 상담가도 있고 불륜에 관련돼서 아주 서슴없이 얘기하시는 변호사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께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피해자의 마음을 대신해서 얘기한다는 건 약간 모순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 상황을 겪게 되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니야. 이걸 자꾸 내가 생각을 해요. 내 배우자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씩 적중해 간다라는 느낌이 올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치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 고통 몰라요. 그러면서 한쪽 마음에서는 아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게 가스라이팅을 하죠. 아니야. 이거는 뭔가 사탄 마귀가 나한테 속삭이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이제 완화를 해요. 그러면 마음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더욱더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의심의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건수가 생기면 그 건수에 대한 생각을 여러 가지의 꼬리를 만들어서 그 꼬리를 연결해서 부합하는 쪽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아내하고 배우자하고 얘기를 할 때 좋은 얘기가 나올까요? 자꾸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상대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 칩시다. 이 남편이 뭔가 눈치를 깔려고 하는 것 같아. 눈치를 챈 것 같아. 그러면 그 당사자 배우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정신병자, 의부증 또는 의처증 환자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불륜 상간자들의 정확한 패턴이에요. 당당하게 나 불륜하고 있어 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10%도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불륜한다는 걸 당당하게 얘기하게 되면 이혼하고 재산 분할해야 되고 뭐 위자료 소송 줘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의심하고 정신병자, 너 때문에 내가 자꾸 겉도는 거야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피해자는 2번, 3번 정도 의심하는 것도 열받아 죽겠고, 이 사람이 변한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막대. 거기다가 자꾸 이혼하려고 해. 그리고 자꾸 겉돌아. 그리고 보는 것마다 불륜의 의심이 정황이 있어.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은 제가 6년 동안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 아내가 그립고, 그러니까 그만큼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야 사람이 행복감을 언제 하냐면 그 정상적인 삶이 깨지거나 사건 사고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사고사로 누가 돌아가시거나 어떤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되면 그때 이게 가장 소중했고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는 비록 아내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나고 두 아이를 싱글 대디로 혼자 미성년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힘듦이 있었겠어요. 그걸 견디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살아야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겠다라고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여행을 자주 가기 시작합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이혼하고 아내하고 떨어지면서 아내가 이제 저 갖고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이나 이런 모든 돈을 다 자기의 차명계좌로 빼돌렸기 때문에 제 통장에 가지고 있었던 돈은 1280원이 다였어요. 1280원으로 법정 상간남 소송이나 이혼 소송을 할 때 수천만 원이 들어간 비용을 부모님한테 받고 그 부모님 돈을 또 갚아야 되니까 또 사채 같은 어떤 그런 대출을 받아서 부모님한테 갚고 빚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들하고 여행을 가고 금전적인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아이들과 여행 가고 약간 그런 쪽에 소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아이들에게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둥바둥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아둥바둥 사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아둥바둥 이 아이들을 키우게 살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어요.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없잖아요. 그럼 이 아이를 누구한테 맡겨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엄빠가 되자. 신조어죠.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함께하는 엄빠가 되자. 그래서 계속 빚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아이들한테는 아빠 괜찮아. 아빠 열심히 살아. 아빠 너희들 잘 키울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과 교류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제 통장의 마이너스 잔고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미래가 정말 불투명하죠. 두려울 거야, 안 두려울 거야?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두려움은 나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다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부자도 두려움은 있어요. 언제 자기가 바닥으로 내려갈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누구나 다 그건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시작했던 게 그 공룡 아빠를 다시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때 구독자가 한 1,100명밖에 안 됐어요. 1,100명인데 이것을 내가 다시 끌어올려야겠다 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고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직장을 다녀서 올가매어서 거기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새벽에는 택배 알바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하고, 낮에는 유튜브 찍어서 이제 영상 올리고 그런 삶을 계속했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아이들은 키워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고통의 힘듦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면서도 저는 밝게 살았죠. 아이들이 온전하게 성장을 하고 잘 크면서 어느 순간 결실이 맺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는 행동에서 과연 이게 성공할까라는 의심을 갖는다면 둘 중에 하나죠. 아예 시작부터 하지 말든가 시작했으면 끝을 보든가. 근데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포기해도 죽음이고 포기 안 해도 죽음이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자. 그래서 엄청난 빚을 안고도 끝까지 갔는데 결국 공룡 아빠라는 네임이 알아주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또 저 이름을 건 탐정사를 설립하게 되고 직원을 뽑게 되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불륜 상간자를 박멸하는 불륜 잡는 또 공룡 아빠로 이름이 정확하게 새겨지면서 회사 대표로서 활동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